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기쁨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꼭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만큼 청년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요즘 20대, 특히 대학생들, 그 삶의 질이 굉장히 팍팍할 겁니다. 자, 요즘 20대, 특히 대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벅찰 것입니다. 이기쁨님도 여기 해당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메로나로 인해서 캠퍼스 라이프도 못 해보고, 그리고 뭐 알바 자리도 안 구해주고, 나가는 돈은 많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힘들 겁니다. 물론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졸업한 사람들도 힘들 겁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도 힘들 거예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경쟁은 치열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나라에서는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이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박병창이 사연부터 보내주세요. 사연부터 적어서 보내주세요. 일단 이거 진행하는 동안 뭐 걱정 근심이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근데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른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 걱정과 근심의 어떤 깊이가 청년들 특히 많을 거예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과 관련된 자존감 하락, 자신감 저하, 뭐 세상에 대한 부정론, 뭐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등등. 물론 우울증 생기면 같이 겪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울증 말고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또 안 생길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미 여기 많은 이유가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사회가 청년들한테 너무 불안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실 불쌍해요.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논 게 아니에요. 마냥 논 게 아닙니다. 뭐 만약에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펑펑 놀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면 당연히 내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해도 하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마냥 놀지도 못하고 시킨 대로 그 학업 다 이행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그렇게 성인이 돼서 대학 문턱을 밟았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 뭔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학생 때보다 더 불안해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사회하고 막상 내가 겪은 사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막상 얘기를만 듣던 이 취업 문제, 사회 문제가 막상 내가 피부로 겪으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스케일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걸 제대로 겪으니까 크게 걱정, 불안이었었는데 제대로 겪으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야. 임팩트가. 이 쇼크가 한 번에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이 부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 된 친구도 불안하겠지만 각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된 친구도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도 취업 힘들다 하는 우리 때는 어떡하지? 아,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나가야 되는 것일까? 공무원이 답인 걸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왔는데 공무원 시험 봐야 되냐? 근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 꼭 붙을 수 있는 걸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의 몇 군데 나온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 보고 있어요. 구급 시험을 보고 있어. 경찰도 여러분들 서울권에 유지의 대학교들, 그러니까 유수의 대학교들, 뭐 스카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견 외식급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이 시험에. 원래 같으면 이런 시험 안 보겠지. 근데 그 고학력자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 시험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친구들도, 이 학교로 나온 친구들도 이 사회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년들에게 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취업 같은 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적게 뽑는다는 거예요. 적게 뽑는다는 거예요. 사무직도 점점 적게 뽑고 아마 점점 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사람을 줄일 거예요. 부피를 줄일 겁니다. 새로운 공장을 뭐 설비 늘리고 사무실을 짓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 4차 산업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이미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 4차 산업이 뭡니까? 인공지능이잖아. 인공지능, 무인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램의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거죠. 투입이 안 되는 거. 사람 없이도 그냥 기계나 원격으로 알아서 그냥 다 통제하고 생산, 제조, 시스템 모든 과정을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그게 4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 사람을 안 뽑고 있잖아요. 원래 어느 정도 뽑았는데 안 뽑고 있잖아요. 아예 안 뽑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청년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4년제 나온 친구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 불황도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바 안 보이시잖아요. 알바가 왜 안 보여집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갑이 안 열잖아요. 지갑이 안 열니까 식당에서 일을 못 하잖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알바 자리가 없어요. 알바 자리가. 편의점도 요즘엔 점주들이 직접 뛰어가지고 알바들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 요즘에 그런 말 못 들었으면 고깃집 아르바이트 한 명 뽑는데 50이 넘게 지원한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고깃집 일이 힘들거든요. 힘든데 옛날 같았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무슨 오디션까지 봐가면서 뽑을 이유가 없었어요. 경쟁까지 하면서. 근데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경쟁을 해야 돼.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왜냐?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인건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갑을 안 열잖아요. 여러분조차도 지갑을 안 열잖아. 여러분도 지금 돈을 아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안 여니까 청년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이제 업체나 이제 뭐 가게 같은 데서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전문가가 예측하기를 한 2023년까지는 회복이 안 된대요. 2023년. 한참 남았지 아직. 그럼 계속 이 불황의 터널을 계속 청년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시기만 넘기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터널이 굉장히 길 거라는 거죠. 이 긴 터널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과연 이 불황의 긴 터널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안 넘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물음표를 제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안타깝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게 이 사회 구조라는 건데 이미 그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사회는 굉장한 불공정 거래야. 엄청난 손해를 안고 우리가 직장을 구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4년제 대학교 나왔잖아. 그 4년제 대학교 나갔는데 돈을 공짜로 썼냐고요.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자녀 한 명이 대학교 졸업하는데 드는 교육비나 그 비용이 한 2억 5천만 원 든다고 하잖아. 거의 집 한 채 돈을 드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쓰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안 나오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 하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대학교 졸업까지 했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럼 그 사람한테 어디 갑니까? 공무원 시험 보러 가잖아. 그것도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비정상 아니야? 열심히 대학교 전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취업해가지고 그걸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공무원 시험을 본다. 멀쩡히 대학교를 졸업해놓고. 그게 개인의 돈 낭비, 국가 낭비 아니에요? 국가 인력 낭비. 맞잖아요. 전공과 전혀 상관도 없고 사실 대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는 일을 하잖아요. 들어가면. 어렵사리 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름 대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이 공무원 학원가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을 다닐 때 마찬가지고 제가 다닐 때 좀 덜했을지 모르겠지.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지. 졸업자들이 너무 여기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더 박 터진다는 거야.
어떻게든 이 시장이 살아남으려고 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했는데 막상 거기서 못 뽑아내고 있어요. 못 뽑아내고. 돈만 쓰고 못 뽑아내고 있어. 돈하고 시간만 쓰고. 물론 그거 가지고 뭐 뽑아낸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습니까? 안 많잖아요. 소수란 말이에요. 대다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안 된다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관두고 금방 구하고 금방 관두고 잦은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게 되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자꾸 중간에 나오게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도 중소기업 같은 데 80%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도 안 돼가 나온 사람들이 한 7, 80% 된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고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 안 보여서.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얘도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나름 공부를 하고 스펙트 쌓았는데 여기 와서 이 박봉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너무 돈 받는 것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킨다. 남의 애니 뭐세요? 일을 터무니없이 많이 시킨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직과 퇴사를 굉장히 반복을 한대.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돈이 안 보이는 거야. 물론 좋은 일자리를 해서 찾으려면 이직을 해야겠지.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옮기고 자주 퇴사하고 그 사이에 공백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퇴사하고 나면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기에 돈을 안 쓰면 모르겠는데 벌어놨던 돈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 벌지도 않았는 거 그것도 쓰다 보면 이제 돈 앵꼬 되고 그럼 다시 일하잖아요. 일하다가 뭔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와요. 그럼 내 벌어놨다고 또 써요. 아마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청년들이. 그러니까 뭔가 밑빠지도 물붓기 같은 거예요. 뭐 돈 모아가지고 뭐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먼 나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미래와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공무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 공무원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 것 자체가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 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직과 퇴사 올해는 미루세요. 일단 다니시는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가뜩이나 지금 뒤숭숭한데 이럴 때 잘못 휩쓸리면 이러저도 아니게 돼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올 사람 나와요. 드덩이. 요즘 친구들은요. 나올 사람들은 나와. 오히려 빨리 나오라 그래. 보통 이제 나이가 있고 경력이 찬 사람들은 웬만큼 이제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참고 버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보통 그런 멘탈이 부족해요. 버티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 곧장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왜 고비가 있잖아. 레터코마니 뭐세요?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고비. 나오고 싶은, 퇴사하고 싶은 그 고비가 있어요. 누구든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한번 참으면 쭉다네요. 근데 그 고비를 못 참으면 나오게 돼요. 그게 보통 그런 얘기한 퇴사 369 법칙이라고 하십니까? 퇴사 369. 3개월 차에 한번 나오고 싶고 6개월 차에 나오고 싶고 9개월 차에 나오고 싶잖아요. 369를 잘 버티면 1년 넘어가서 쭉 간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우울증이 걸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청년들이 왜 서울로 가겠어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왜 서울로 갈까?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을 가잖아요. 근데 서울 가면 나을 것 같잖아.
오히려 지방보다 더 형편없어요. 서울에 가면 답 있겠지 해서 왔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지방에 사는 것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야. 오히려 성년 고독사는 지방보다 서울이 더 월등하게 많아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 아니, 서울에 잘 되려고 간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매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이 고독사가 물론 지방 같은 데 있지만 이 수도권이 굉장히 약간 좀 몰빵이 되어 있어요. 몰빵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지방에서 어렵사이 상경해서 없는 돈 쪼개가지고 막상 답이 있을 거에서 왔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일자리 안 보여주고 시간은 끌리고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술 먹는단 말이에요. 빈속에. 그러다가 몸이 악화돼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막상 서울로 갔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갔으면 어느 정도 나는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 하면 일단 여러분 서울에서 생활해 보신 분도 알잖아요.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이 정도 되면 충분한데 서울에 가니 택도 없잖아. 서울에서 200만 원까지 택도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서울에서 이제 기거하는 지방에서 이제 상경한 청년들이 돈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월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월세.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갭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차이는. 서울에 살아본 사람 공감할 거예요. 월세 의심 내고 하는 거하고 그냥 전세로 그냥 관리비만 내는 거하고는 삶의 질이나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또 범위 자체가 확 달라져요. 정말로. 그래서 어, 그 서울에서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도 보니까 거의 200원짜리야. 200원짜리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버스 내고 식비 쓰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일자리도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정규직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서울에 귀가하신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앓고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특히 여자들은 지방에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서울에 상경을 더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뭔가 몸으로 떼어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지. 여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사무직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무직을 구하려면 경력이 너무 치열하고 박봉에다가 뭐 격리 같은 일밖에 구할 수 없어요. 특히 예술적인 부분이나 디자인 쪽을 하신 분은 지방 일이 없어.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입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서울로 입성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나가는 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돈 다 내고 나면 뭐 나중에 뭐 넓은 집 이사 가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꿈꾸고 이거는 이제 언간생심이라는 거죠. 나한테는 사치야. 내 먹고 사는 것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뭐 결혼하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사는 많은 이제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 남녀분들, 이분들은 지금 뭐 아파트 내 집 마련 이런 거 꿈도 아니에요. 이미 포기했어. 예, 안 돼요 이거. 안 돼. 빌라도 안 돼. 아시잖아요. 아파트 빌라 안 돼요. 그러면 못해도 원룸 전세, 오피스텔 전세 자금 어떻게 마련해야 돼? 근데 그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억 5천이잖아. 1억 5천을 모으려면 내가 서울에서 200을 받는데 1억 5천을 모으려면 월세 내고 하면 얼마나 배워야 돼? 이것도 언제 걸릴지 몰라. 안 그래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약 없는 길을 걷는 느낌이에요.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만약에 내가 마냥 놀아가지고 딩간딩가 놀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량같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공분타면서 큰 돈 아니지만 아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2, 3년 전과 지금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야.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발에 땀나도록 뛰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 문제에 봉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돈 모아서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이 월세, 비싼 월세 안 내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월세 내고 있어. 월세 더 많이 내고 있어.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상경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또 이 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 건물주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는 월세도 세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원룸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원룸을 구하는 것도.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몇만 원 더 올려도 어차피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월세를. 이것도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왜 올랐겠어요? 서울의 월세가 왜 올랐겠어?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리는 거잖아. 안 그래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살려고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살 사람은 사니까.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서울에 올려 그래요. 원룸의 방이 널널하겠어요? 귀해지겠어요? 귀해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목이 좋은 데는. 그러면 원룸 주인의 입장에서 더 올리겠죠. 어차피 급한 건 너희들이니까. 그렇게 서울 지금 월세값이 많이 올랐잖아.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어떤 고민과 좀 한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눈 안 팔고 나를 열심히 살았고 앞만 보고 달려왔고 뭔가 나쁜 행동한 것도 없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올라가지 못했을까? 지금 이 사는 데서 내가 뭔가 나아진 게 없을까?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기에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크게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야. 취업 문턱도 밟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취업 문턱도. 취업 문턱을 밟아야 뭐 돈을 벌고 뭐 나름 미래구성도 하고 뭐 경제활동도 하고 하는 건데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백수니까 사람 만나는 거 사치우고 문화활동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 먹으니 초조해지고 더군다나 뭐 취업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 붙으면 그냥 돈만 까먹는 거고 취업도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자리 못 잡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공무원 시험 장기적으로 준비했는데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쌓여 있어.
4년, 5년 된 사람들. 한 3년까지 하고 안 되면 뭐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데 미련 갖고 못 나온 사람. 내 방송에도 몇 명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런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냥 웃을 수가 없어. 어떻게 웃어? 힘든데.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이 보이고, 그거를 좀 위안 삼으면서 지금 현실이 좀 고달프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이겨나가는 거잖아. 근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고생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났나?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힘든 거 알고 있어. 힘든 거 알고 있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너무 치열한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멘탈은 잡고 사세요, 멘탈은. 힘들더라도. 그리고 다 포기하지 마요. 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모험 같은 거 절대 저지르지 마요, 모험. 뭐 괜히 비투한다든지, 카푸하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요. 차라리 없으면 없이 살지, 빚지지 마세요, 절대. 빚지면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 지금 상태에서 없는데 빚져버리면 이건 정말 원상복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멘탈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얘기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좀 공감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